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연관 검색어에 조선일보가 붙어있는 최욱입니다. 좋으세요? 뭐 좋을 일은 아니죠. 떨고 있어요. 네, 저희 집안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학교의 장부승 교수님 또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부승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님 연속으로 3번째 출연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제로 한 공청회였는데 여기에 지만원 씨를 발제자로 세운 것 논란이 됐고요. 또 이종명, 김순례, 또 김진태 의원들이 5.18은 폭동이고 또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을 쏟아내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당시 문제의 발언들 들어보시죠. 결론이 뭐냐면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이 책을 읽으면은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인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고 게을렀습니다. 네, 공청회의 막말을 들어보셨는데요. 극우 논객인 지만원 씨가 앞장서서 퍼뜨린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수십 년간 6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가 차원 조사에서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이종명 의원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옥스퍼드 사전에도 이제 등재가 됐듯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실로서 확정된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 그리고 우리 체제의 어떤 가장 바탕이 되는 가치나 철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른바 도전받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토대를 둬서 이제 나머지 사회의 원리들이 구축이 되는 건데 5.18 문제는 그런 가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과하게 비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확정된 사실로서 토대가 되듯이 근데 미국에 보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듯이 한국에도 지금 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이른바 대한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걸로 사실로 다시 확정시켜 나가는 과정은 다시 말하면 허상이 물리적 실체가 되는 과정은 이른바 이제 공공의 어떤 기구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참여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가장 전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공당에 의해서 이것이 공식적인 행사로서 나왔고 공식적인 어떤 정책 목소리로 부상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허상에 물리적 실체를 부여한 가장 결정적인 어떤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청회 동영상을 보는데 고구마를 한 10개 정도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공당이 그 제1야당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실관계라든가 객관성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주장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주민주 항쟁 때 북한군이 그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항쟁을 주도했다라는 주장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걸러졌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심지어 그런 주장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들을 그대로 공당의 공론장으로 가지고 돌아가지고 또 발언권을 또 준다는 거죠. 그것은 물론 정당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은 공론장으로 그 이슈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발언권을 주고 같이 토론하는 것이 정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수없이만이 걸러졌고 더 이상 그럴 가치가 없는 거죠. 물론 저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그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렇게 그 공론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안은 아니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 그 공론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이슈나 토픽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이 공청회를 연 것은 사실은 그 이전보다 훨씬 역사적으로 후퇴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2015년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된 게시글을 심의해서 삭제, 그러니까 해당 정보를 삭제해라 하고 지시한 게 142건이나 돼요. 근데 이 박근혜 정부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우 진보적인 그런 심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준에 맞는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142건이나 이렇게 삭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자유한국당, 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해야 되는 조치라고 다들 동의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것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그때 잘못했던 것처럼 막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라고 아까 이제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수 우파의 힘을 모아서 결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헌법적 가치,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아니고 극우의 목소리까지 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의견하고 막 섞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그래서 저는 후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는 최소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할 거는 아닌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진상조사를 앞두고 있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청회를 열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부정하는 이야기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신념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 전략에 의하신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종명 의원은 그 동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미 사실관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혀진 것이고 그러니까요. 더 이상 규명할 사실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한 주장, 북한군이 600명이 내려와서 광주에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이미 밝혀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말은 사실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을 규명하자고 하지만 사실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 그 식스센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대목에 보면은 오직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심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죠. 말은 사실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정치적 조직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당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흔히 스테이지드 이벤트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요구하느냐, 어떤 걸 의도하느냐 보면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세력 중에 상당수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나 어떤 이걸 사실이라고 믿는 어떤 그런 분들이고 이 분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해내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같은 경로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논란이 된다면 사과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사과를 또 하잖아요. 이게 그 의원들이 한 네. 거잖아요. 네. 그 의원들이 주최하는 공청회는 의원들은 또 개별적으로 헌법기관들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부여되는 권리랑 자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공청회를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이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막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방관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걸 주최했던 의원들은 그것이 자신의 정책 지지 세력이라고 본 분들이 이제 주최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방관된 것은 자유한국당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라고, 일종의 간복이죠. 이 어떤 식의 의미가 있는지 보자라고 놔둔 것에 가깝다라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27일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네. 사실은 중요한 배경으로서 작용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후보로 출마한 분 중에 한 분이 김진태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이 공청회를 주최한 거고,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런 자유한국당 내에 어떤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우파 세력들을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다가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2월 8일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날에
이 김진태 의원이 머니투데이랑 인터뷰한 걸 보면은 그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애국 우파의 통합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공청회 전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라든가 배경 속에서 이 공청회가 개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좀 사과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네. 김진태 의원은 뭐 지만원 씨를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거기서 영상에서도 했었고요. 5.18이 민주항쟁이다라는 사실관계 확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1997년 대법원에서 5.18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5.18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행위며 전두환은 국가헌법을 어지럽히고 내란을 목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만원 씨는 공청회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 소송에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 책도 내고 뭐 그러면서 이 북한군 개입설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5.18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부정하는 그런 식의 이제 행동들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2012년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어떤 게 나왔냐면 왜곡은 맞는데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군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됐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왜곡을 인정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왜곡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만원 씨의 그런 식의 행동이 의미 있는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여지들이 제공이 된 거죠. 네, 근데 한 번 이렇게 무죄고 유죄가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무죄가 나왔던 판결문도 그 읽어보면요. 판결문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 5.18 민주항쟁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미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한두 명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요지로다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그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무죄라고 해준 것이지 그 주장이 옳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지만원 씨는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일단 북한군 개입설 이렇게 공청회까지 연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때 법안 통과 문제에 있어서 이종영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원래 이 5.18 그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것이 작년 3월 13일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제정이 됐는데요. 그 취지가 뭐냐면은 5.18 당시에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를 은폐 조작했다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상규명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네. 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 지금 현재 저 특별법을 보면은 3조 6호에 그 조사 대상 범위에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종명 의원이라든가 이 야당 측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사안이 들어간 채 법안이 통과가 된 거죠. 근데 하지만 그 취지는 이 법률이 입법되는 그 과정 전체를 봤을 때 그 취지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맥락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당시의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어떤 그 사실관계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규명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청회에 나오셨던 분들 얘기는 마치 이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라든가 북한군 침투가 사실이었던 것처럼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 법안 내용을 이 법률의 내용을 그 오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의도했던 거겠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은 이게 본말 전도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항쟁에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왔다면 그중에 하나가 헬기 기총소사 이게 사격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 다시 한번 발포자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을 더 자세히 밝히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특별법이 이제 추진이 됐던 건데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끼어든 거죠. 그리고 이게 본말이 전도가 돼서 마치 지금의 어떤 진상조사 과정은 실제로 북한군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보자.
그렇다는 얘기는 또 어떤 식의 의미론적 효과가 나타나냐면 혹시라도 북한군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그럼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로 계속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타협되지 않았어야 될 대상이 타협됐기 때문에 나선 문제고 그런 타협을 만들어낸 게 이른바 정치로 보아야 하지 않을 사실들을 정치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이 야당의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불행하죠. 아니 좀 웃긴 게 이 수계라고 알려진 전두환 씨도 그 인터뷰했잖아요. 그 600명이 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그 좀 웃긴 얘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지금 보수 우익 쪽에 계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조갑재 씨 같은 분도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갑재 씨는 그리고 당시에 광주에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던 기자신 분이었죠. 그 조갑재 씨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 서청원 씨, 그렇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친박계라고 부르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서청원 의원도 당시에 기자로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광주에서. 근데 서청원 의원도 이건 사실이 아니다, 북한군 개입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김무성 의원 같은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금 발언했어요. 이건 지금 사실관계가 아니다라는 요지로다가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보수 위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도저히 지탱하기가 어려운데 일부 지금 그 공론장에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은 지지 기반 확보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받아들여주는 이런 형국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선을 그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럼 이쪽은? 되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언론도 그렇고 공당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로서 확정될 수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정 세를 획득하면 그 세가 진실로 바뀌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공당 안으로, 공론장 안으로 또는 보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갖는 세력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주장의 그 어떤 정당성 여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것을 안으로 들여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책임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번 5.18 공청회 망언, 파문 어떻게 다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주 지역 일간지들이 가장 분노를 했죠. 네, 광주 지역 일간지에서는 당연히 이번 망언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일제히 지명과 사설을 통해서 관련 기사를 내놨어요. 특히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굉장히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광주 지역 언론은 종합일간지와 그리고 방송사들의 저녁 종합 뉴스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생각보다는 전체 언론사가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도 이제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는데요. 한겨레와 경향은 그 공청회가 8일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신문에 바로 이제 2건씩을 보도를 했고요. 일면에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는 다음 날인 그러니까 연휴가 끼면서 11일에 첫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첫 보도 자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2월 9일에서 2월 12일까지의 보도량을 보니까요. 한겨레는 14건, 경향신문은 9건을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6건, 중앙일보 6건, 동아일보는 단 2건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방송의 경우에는 공청회 당일부터 10일까지 매일 한두 꼭지의 관련 소식을 전했고요.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5.18 특조위원 2명을 재추천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1일에는 관련 소식 그리고 5.18 공청회 파문 관련 내용을 톱 보도서부터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보도까지 쭉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문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다시피 한 언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TV조선인데요. TV조선은 공청회 당일과 다음 날에도 저녁 종합 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다루지 않았고요. 10일에야 겨우 첫 보도를 했고 11일에 세 번째 꼭지로 한 개를 보도를 하고 그리고 앵커 리포트로 또 하나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2꼭지를 했어요. 그래서 방송도 한번 제가 보도량을 보면은 2월 8일에서 11일까지 보도 중에서 TV조선은 단 3건만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데는 얼만큼 했냐? JTBC는 10.5건을 보도했어요. 0.5건은 단신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KBS와 MBC가 각 6건, 8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편사들이 그러니까 TV조선, 채널A가 보도량이 적은 편이에요. 채널A도 5건으로 보도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논란이 된 북한군 개입설 발언에 대한 언급은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그런 보도 행태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광주일보가 2월 11일자 국회에서 역사 쿠데타 5.18 망언에 들끓는 광주라는 제목 기사를 냈고요. 남도일보 5.18 폭동 전두환 영웅 왜곡 발언 분노한 광주 전남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광남매일신문 조갑재 씨도 비웃은 북한군 개입설 이젠 닥쳐라 이런 제목의 기사. 무등일보 5.18 능멸한 한줌 세력들의 저희는 무엇인가. 전남매일은 한국당 5.18 망언 역사에 사죄하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 TV조선에서 보도했던 것의 제목들을 보면은요. 2월 10일에 민주당 5.18 망언 의원 제명 추진 진화 나선 한국당이라고 나왔고요. 2월 11일에는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위원 거부 여야 4당 총공세라는 보도로 제목을 내놨습니다. 네. TV조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북한군 개입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일까요? 이게 보도를 안 한다라면 안 한다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발언은 괜히 반영해 주는 게 외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얘기도 해주셨지만 TV조선의 그 보도의 방식을 보면 문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5.18 위원을 거부했다. 그리고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좀 보도를 합니다. 기껏해야 보도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뭔가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거부권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됩니다. 이게 채널A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가 일어나요. 왜 그런가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공론회장으로 들어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들을 공론회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사실은 장본인이 TV조선이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2013년에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5월 13일에 했던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이른바 탈북자 출신으로부터 그 소스를 가져와서 600명 구매 북한이 한계대대가 침투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이게 바로 현재와 같은 아수라장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일종의 이 진원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발언 하나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는 아예 마치 진실 규명을 해야 될 그런 식의 내용인 양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됐던 거고요. 실제로 이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도 받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채널A도 역시 사실 비슷한 시기에 이것들을 이제 퍼뜨린 데 굉장히 기여를 한 거죠. 결국에는 이게 전혀 이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들을 문제 있는 사안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바로 여기에 실체를 부여해 준 바로 이 책임자들이고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서 이와 같은 보도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거는요. TV조선이 이때 당시에 진짜로 이 방송이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맞았거든요. 굉장히 센 거죠. 그리고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TV조선이 당시 그 이후에 팩트체크하는 보도들을 여러 건을 내놨어요. 실제로 저희가 보면 6건을 당시에 뉴스쇼 판에서 이 북한군 개입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팩트체크 보도들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이 보도를 그대로 내놓으면 굉장히 칭찬받을 것 같은 그런 팩트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야기들을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있다. 그게 더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언급을 안 하는 거는 그러면 나름의 어떤 반성 모드라고 보는 거는 많이 착해지셨네요. 열심히겠죠? 네. 저보다 사실 이분이 더 주범인데 조선일보는 자꾸 저만 미워해요. 유명하셔서 그래요. 정준입니다. 정준. 네,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데. 그 북한군 개입설 스피커 역할을 한 또 언론은 월간조선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TV조선뿐만 아니고 채널A도 같은 시기에 2013년에 똑같이 그렇게 뭐 간첩을 데리고 나와서 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그때도 당연히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월간조선에서도 당시에 또 보도를 했는데 이건 2017년에 나왔거든요. 2017년 월간조선은 조선미디어그룹 안에 있는 이제 그 월간지죠. 그런데 5.18 때 북한군 개입설 사실일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두환 회고록에 적힌 북한 개입 정황
정황을 그대로 싣고 탈북자가 쓴 소설에서 주장했던 북한군 100명을 사살했다라고 들은 전언을 그대로 다뤘습니다. 결국 언론이 북한군 개입설 망언을 쏟아냈던 한국당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선일보, 특히 월간조선 등은, TV조선 등은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하기엔 좀 나쁘끄러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미디어 오늘에서 북한군 개입사 스피커 역할 누가 했나 이런 기사를 2월 13일에 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월간조선은 이뿐 아니라 탈북 작가가 쓴 소설에서 주장했던 내용도 다뤘다. 5.18 당시 통일전사 북한군이 100명이 활동하고 북에 돌아왔지만 북한 당국이 사살했다고 들은 전언을 실었다. 북한군 개입설을 단순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허화평 전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을 통해 북한군 개입이 실제 존재한 의혹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송 뉴스 보도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KBS 보도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죠. 이 KBS의 보도가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라든가 뭐 각 그 주장자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담아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도의 방식을 보면 여야 사당 5.18 망언, 한국당 의원 윤리 제소, 한국당 자체 수습 상당히 드라이하게는 했지만 드라이하지 않아야 될 문제들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청와대에서도 역시 한국당 추천했던 위원들을 재추천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5.18 망언 한국당 왜 그러나라고 하는 거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발언자들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반영하는 그런 보도들을 취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는 않은 것은 사회적인 논란들이 보도될 때 기본적으로 욕을 먹을 각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공영방송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평가하고 의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들은 걸러내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보도하고 나서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는 당연히 붙여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내용들이 지금 별로 담겨져 있지 않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KBS에 대해서 의외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된 보도를 좀 잘한 것은 사실은 MBC하고 JTBC였거든요. 특히 MBC는 가짜 뉴스로 결론 났는데 국민 대표들이 확산이라는 2월 10일 보도에서 지만원 씨 주장에 대해서 법적 판결을 딱 인용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한 개의 보도지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란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무슨 객관주의 뭐 이런 소리 왠지 애매하게 기계적 균형을 잡는 그런 보도가 아니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보도가 필요했는데 KBS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 듭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장보수 교수님은 나름 그래도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규정 지으세요? 아니, 근데 이 사안은 그렇게 아니라고 굉장히 분노하셔서. 이 취재를 해서 그 사실관계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제일 좋은 그 태도는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단순히 아까 또 TV조선 보도 안 했다고 그렇게 욕하시더니. 언제? 근데 보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예 그걸 커버하지 않는 거예요.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를 일단 해놓고 나서 다시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단순히 지금 당장 이슈가 되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것들을 그 균형 잡힌 시각으로다가 보도를 해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그 보도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 검증 과정이 있었고 사실이 아닌 것을 판명이 됐으니까 지금 당장 이슈가 된다고 해서 여러 목소리들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고 하면은 그 중에 목소리 하나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목소리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이라 물론 이제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이긴 하지만은 이미 사실 검증이 끝난 상황까지도 그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 하나로 넣어주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이제 중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사실 진실과 거짓이 중요한 거지 이 중립이라는 단어 이제는 버려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가능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그 태도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면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해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 사안을 갈라내는 게 바로 언론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공영방송 같은 건 더더욱이나 그렇고 BBC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유럽 많은 공영방송사들의 가이드라인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극단주의자들은 일부러 극단적 발언을 함으로써 메이저 매체에 노출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 포획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전달할 때에도 그것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현재와 같은 방식은 그렇지 않은 방식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밝히고 이것이 왜 가치 없는 이야기인지를 보도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것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나 중립성을 발휘하는 이유가 현실의 정치 세력들이 발언을 하면 그걸 받아주는 게 원래 좀 원칙이에요. 현실의 정치 세력이 발언을 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사실은 또. 물론 이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지만 이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죠. 즉 공당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마치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공영방송 그걸 받아주는 방식이 실제로는 기계적 균형을 발휘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하고 체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진실과 거짓의 기준점은 어디다 두고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게 공정성 뭐 이런 거 요긴할 때 객관성 이런 거 얘기할 때 혼재돼서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확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accurac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질적인 어떤 사건들로서 사실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이른바 사실성에 관련된 거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미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외한 부분들은 이제 의견의 영역으로 가요. 의견이나 해석의 영역으로 가죠.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의 영역인데도 해석의 영역으로 지금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인데 해석은 예를 들면 중립성이 발휘할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진실인데 이 부분은 명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진실에는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시대 정신이라든가 시간이 뒤에야만 확인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하는 건 쉽게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성에 근거한 사실과 의견이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해석을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여러 주장들 간의 중립 또는 의견들 간의 중립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과 허구 간의 중립을 말하는 그렇죠. 것은 아니거든요. 그 허구를 사실과 대등한 위치에서 보도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역사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수없이 많은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안에 대해서 초기에는 부정적 입장, 의혹의 입장을 제기했던 보수 우익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도 결국은 다 팩트체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아니다. 북한군이 와가지고 광주민주항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 1980년대, 90년대에 사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런 식의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 뭐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이 저걸 활용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봐도 이 부분이 더 이상 사실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냐면 사실과 거짓의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3명의 의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극단적 주장이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된다는 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고 그것이 중립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한 보도라고 한다면은 그 사실관계의 역사성 이게 어떻게 해서 사실관계의 위치를 인정받게 되었는가 그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보도가 아니었나 MBC가 아주 좋은 사례네요. 네. KBS가 문제였고요. KBS가 아쉬웠습니다. 네. 조중동 보수 언론들도 이번에 이렇게 쭉 그냥 훑어보면은 거의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이번 공청회를 비난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 이렇게 언론 비평에서는 나오던데요. 어떤 점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이번 공청회 파문에 대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한 발언이 비판을 받은 바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11일 사설을 통해서 비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같은 날 6면의 기사 제목은 비판보다는 해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은 이 해명이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요. 2월
11일 6면 김병준 5.18은 민주화 밑거름 나경원 희생자의 아픔 줬다면 유감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보도에서는 때 아닌 5.18 공방이 2월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숙래 의원이 지난 8일 5.18 공청회를 열고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유공자는 세금 내는 괴물 등의 주장을 하면서다라고 하면서 관련 내용을 다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판은 약하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훈수를 두는 그런 식의 멘트들이 거의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아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서 한국당 일부 의원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도 2월 11일 신면에 한국당 일부 의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파문이고요. 그리고 사설의 제목도 2월 11일에 일부 한국당 의원의 반역사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5.18 모독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식을 가지고 일부러 집어넣는 일부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전체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는 왜 일부 의원들이 이런 파행적인 행동을 했느냐라고 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보도를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선긋기 시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부라고 써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일부러 쓴 이제 일부라는 말을 일부러 쓴 거죠. 그렇죠. 네. 일부러 한 그러니까 거죠. 뭐냐면 우리 이른바 이제 보수적 진영에 균열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 모습이 이제 그대로 일단 드러나 있고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이게 정치적 동원의 과정으로 자꾸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다 같이 분노해야 될 일이고 다 같이 무시해줘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겉으로는 일제히 비판하는 모습들을 취해요. 그러니까 네. 잘못했다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취하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목소리들이 좀 읽힙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조선일보 2월 12일에 31면에 나온 점입가경 한국당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기사에서요. 네.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요. 정권의 수많은 실정을 수수방관하다시피 했던 한국당이 자기들끼리 벼랑끝 싸움을 벌인다. 그다음에 또 보면 민생과 안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집권 세력의 폭주에 놀라고 지친 상당수 국민은 한국당이 새 지도부 진영을 갖춰 합리적 견제에 나서주지 않을까 내심 바랐다. 그러나 못하고 있다잖아요. 이 기사의 상당 부분이 현 정권이 문제가 있는 데에 할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5.18 문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왜 현 정부에 되게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짚고 이걸 짚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되찾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게 2월 11일 34면에 극단으로 과거로 가는 한국당이라는 건데 한쪽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신망을 잃어가고 있지만 똑같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중도에 방황하는 민심을 파고들지 않고 극단적 행태로 지지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수가 택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이 5.18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현 정부의 실정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것에 대한 응대 방식으로 적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더러 요약하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치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딴 거를 해.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훈수두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사안을 불행한 사안으로 대하기보다 자꾸 내홍이 벌어지는 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사들이 다뤄지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 비판 세게 하시네. 정준이 교수입니다. 네, 세게 하시네.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언론학에서 이제 주창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애드보커시 저널리즘이라 그러는데 중립 저널리즘이나 객관주의 저널리즘하고 다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옹호해주고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정파적 언론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주창 저널리즘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일종의 가이드 저널리즘이에요. 자기가 정치 행위자가 돼서 정치를 이끄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기사의 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 세력이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고 마치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력들 어떻게 다시 긁어모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하나 행동의 강령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창 저널리즘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5.18 막말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 저는 보면서 좀 걸리는 부분 없이 약간 술술 읽히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세게 비판하시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요. 한겨레하고 경향은 그 지금 여야 4당에서 막말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 회부 그리고 제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향 한겨레는 사설에서 다 명확하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냈지만 전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헴하고 꾸짖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책임지라라는 그런 목소리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게 그 온도차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그래도 조선일보도 5.18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은 맞는 거죠. 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언급들은 그렇게 되고 있고.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이고 저는 이게 사설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거나 칼럼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제 좀 불만족스러울 뿐이지 기본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라는 면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보편 가치에 동의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일보 2월 11일자 30면에 나온 보수재건에 찬물 끼얹은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이 내용은 오히려 제가 볼 땐 그나마 제일 객관적일 것 같은데요.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가짜 뉴스성이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지씨의 주장은 오래전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났다. 이들이 뜬금없이 5.18을 소재로 한 공청회를 연 이유가 극우 세력을 자극해서 전당대회에서 표나 좀 얻어보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치를 할 자격조차 없다. 공청회에서 나온 말들은 좁게 보면 건강한 보수재건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었고 넓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백해무익했다. 이 정도는 그렇죠. 네. 예, 저는 이 그 조선이나 중앙에서 나온 식의 그 사설이나 칼럼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았다라고 느낀 게 이제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갈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다라기보다는 그 내면에 물론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허위 사실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도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좀 공익적 관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나마라도 괜찮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지난 12일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하고 해당 의원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리위에 올린다는 얘기지만 뭐 의원직 내려오는 문제는 다른 사안이 됐고요. 이번 사태는 사실 예견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4개월간 결정을 미뤄오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회 에 대해서 자격 미달 위원들을 추천했을 때부터 이번 사태는 일어날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물 3명이었죠. 지금 이 권태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 이분은 이제 그 군단장 출신이죠. 전직 군인이시고 그다음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 이 세 분이 추천이 됐는데 그중에 차기환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수용을 했지만 나머지 두 분은 우리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조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지금까지의 그 행적이라든가 발언을 보면은 이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안 맞죠.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도로 이분들이 추천이 된 건지 아리송해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 5.18 당시에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또 이를 은폐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상을 규명해 보자, 조사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근데 이분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이동욱 기자 같은 경우는 그 광주 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에서 검찰이 발표하거나 언론이 보도한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과 탱크 진압 등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차기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을 시위대의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단체와 개인을 좌익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과거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잔혹하게 죽이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라고 이런 5.18 평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 법의 제정 취지와 이분들의 지금까지 발언과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추천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 진상규명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 사실관계 역사성을 부인하고 그 사실관계를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의 진상규명은 선량한 시민들이 아니라 폭도였다.
그런 거를 좀 더 알리고 싶은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진상규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문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네. 그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그 공청회에서 지만원 씨라든가 여러분들이 발언을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은 당내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과 허구를 동등한 입장에서 보고 여러 의견들이 동시에 그 토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인식에 기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런 그 의혹들이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증이 되어 왔다는 그 역사성을 그냥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한 것 또는 그걸 갖다가 뭐 기강회의라는 관점으로 본다든가 제대로 통제를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그 지도부 자체가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전형적으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 가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학살된 시민들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좌파의 정치에 굉장히 불일리하게 작동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상규명을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게 목적인 방식으로 지금 자꾸 위원들이 추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때도 똑같았어요. 네.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국가가 잘했다 못했다, 뭐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사태가 났나를 궁금해했던 거고 이거는 정치적인 추천이 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각 정당의 대표 선수들이 나와야죠. 그러면 가장 잘 규명을 할 사람들이 더 앞다투어서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세월호의 진상이 박근혜 정부와 연결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추천위원들이 활동하는 식으로 갔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경향신문에서 1월 15일자 일면에 한국당 끝내 광주를 모독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위대의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조사천의 영정을 들고 있는 아들의 사진. 좌익은 이 사진을 유포하면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선동질을 했고 그게 먹혀 들어간 사회라는 내용을 실으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차기환 변호사다. 차 변호사는 지난 7월 31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올렸다. 저희 KBS 이사도 한 분이고 세월호 때도 그렇죠.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조사위원이었습니다. 분이지만 일단 뭐 법적으로 그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일단은 됐고요. 또 이 3명 추천한 조사위원을 놓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당시에 1월 15일 그때 당시에 이게 한겨레하고 경향은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추천위원들이 다 정말로 과연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보도들을 내놨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에 일면에 5.18 폄훼 인사 조사위원회 한국당 진상규명 방해 본색이라는 제목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등의 왜곡이 많다고 주장한 이들이 포함되어서 반인권적 유혈 진압에 관한 진상규명 의지를 포기한 추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이라고 반발했다라고 실었습니다. 하지만 조중동은 당시에도 사실상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고요. 그나마 15일에 조선일보 칼럼 내용을 보면 왜곡 발언으로 자격 논란인 3명의 인물과 이들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요. 당초 특조위원회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를 추천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지만원 씨를 피해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식의 관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 보도에서 지만원 씨라고 말을 안 하고 이니셜을 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조선일보 1월 15일 40년 전에 발목 잡힌 한국당인데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이게 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극우 농객 A씨가 수년 전부터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난파돼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한국당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로 A씨를 면담하고 5.18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등 해서 계속 A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아니 조선일보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A씨예요? 왜냐면 지만원 씨가 이 사안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 유튜브에서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나경원 원내대표 그 사무실 앞에 가서 계속 뭐 집회를 하고 엄청 시끄럽게 했어요. 그런데도 엄청 보호하고 싶었나 봐요. A씨라고 계속 이렇게. 아니 지만원 씨가 이 관련해 거의 한 18년 동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뭘 A씨라고까지 보호를 해줍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지적할 것 같은데 하나는 그래도 뭐 문제가 있는 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다 이제 발목 잡혔다. 결국에는 인정하지 말아야 될 세력들에 의해서 보수가 지금 발목 잡혀 있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A씨라고 지금 이니셜화 시키고 그걸 쭉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 되게 간접적 보도 양식들이 나오죠. 지적이 나온다라든가 극우 농객 A씨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일종의 당내 팔로틱스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를테면 이거는 당에서 이제 이런 지만원 계열의 것들을 추천하고 막 그걸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세력이 있고 또 다른 세력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뭔가 발목 잡히는 게 싫은 세력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정보라든가 인터뷰의 대상들은 이 지만원 씨라는 사람들이 개입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 반대 세력이 흘린 어떤 이야기들이나 정보나 의견들이 이 기사 안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기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당내의 정치학을 사실은 반영하면서 어느 정치학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이 기사의 어떤 의도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기사들이 사실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자가 특정 취재원하고의 관계들을 맺으면서 그 취재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들이 써져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중적인데 한 부분은 보수적인 어떤 정당이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하면서 그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당내 어떤 정치학학의 문제로 좀 자꾸 연결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3명의 그 조사위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하는 게 사실 맞는데 그게 아니고 지만원 씨가 되지 않았다. 지만원 씨가 그동안 해달라고 굉장히 요청했는데 나름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안 받았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에 그냥 갇혀서 제대로 된 이 사안에 대한 비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지만원 씨 개인의 그 어떤 그 요구, 그 부적절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안 받아줬으니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모두 관련 보도가 다 지만원 씨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일보의 예를 들어보면 1월 16일에 상처만 남긴 한국당의 5.18 조사위 선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요. 한국당은 5.18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시켰다는 성과를 내세우고는 했다. 하지만 그런 한국당의 훈장에는 일정 부분 녹이 쓸게 됐다. 5.18 유족들은 또 한 번 좌절했고 다수의 국민은 실망했다.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다가 몸값을 올리게 된 지만원 씨뿐인 것 같아 씁쓸하다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제 강한 수준의 비판이었습니다. 예. 이번 망언 공청회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또 한 가지 이 가짜 5.18 유공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도 참 가짜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짜 5.18 유공자를 찾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는 왜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있을까요? 이게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게 취업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평등하지 못한 거, 공정하지 못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 유공자들이 뭔가 특혜를 받고 있어. 그러니 저들은 문제야라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이 도구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5.18 유공자가 가짜다 또는 5.18 유공자들이 지나치게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가짜뉴스 형태로 굉장히 많이 그 커뮤니티 같은 것에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유튜브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부 들어서 5.18 유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건 역시 지만원 씨입니다. 지만원 씨가 자신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극우 성향 언론사 뉴스타운에서 거의 보도가 내내 이 5.18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SNS 뉴스 채널을 운영하면서 5.18 유공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5.18 유공자들이 국가 임용고시 등에서 10%의 가산점을 받는 등 너무나 큰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사실 작년에 팩트 체크를 다 해가지고 막 저희도 막 그 카드 뉴스 같은 걸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에게서 받는 가산점은 5.18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등의 유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18 유공자에게만 뭔가 특별하게 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요. 5.18 유공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만원 블로그 및 뉴스타운 콘텐츠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5.18 유공자 꼭지 아래에 2017년 2월 현재 5.18 유공자가 5,769명, 3년 만에 무려 1,135명이나 늘어났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팩트체크 결과 3년간 유공자가 1,000여 명이나 늘어나지 않았고요. 유공자 인정 조건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보훈 대상자는 4,252명 뿐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로 추정되는 2017년 기준 4,37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1,000명이 늘었다는 말은 말도 안 돼요. 4,252명에서 지금 4,377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93년 이전에 지정된 분들이 거의 70% 이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참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현실이 좀 불행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유공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준이 확 바뀌었거나 어떤 의도가 들어갔거나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건 법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 유공자에 관련된 5.18 보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 이 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기준이 확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로 그럼 심사위원회 내 뭔가가 이제 개입되는 어떤 식의 현상들인데, 실제로 이건 2016년에 만들어진, 즉 기존 정부에서 만들어진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늘어나려고 할 수 있는 어떤 인적 개입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확실히 이제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참 이게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이 어쩜 그렇죠. 이렇게 비열할까. 네. 예전에 세월호 때도 이른바 시체 장사한다 그러고 보상금 장사한다 그러고, 맞아. 그다음에 그 단원고 졸업생들 뭐 대학에 공짜로 들어가게 해준다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자극했고, 실제로 그때 일베 회원들이 무슨 폭식투쟁 벌이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맞습니다. 그 유공자 명단 사실 비공개가 원칙이잖아요. 네. 당연하게. 그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지금 뭐 주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유공자 명단이라는 거는 원래가 이제 사생활 침해 의혹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개하지는 않고요. 또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도 그 사생활 침해 그 우려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5.18 유공자 명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우리 국가 유공자 명단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비공개로 하는데, 다만 이제 독립 유공자 경우에는 그 어떤 기록상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예외적으로 또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비밀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비밀리에 무슨 선정 과정에 어떤 그 외부 뭐 압력이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이거를 뭐 그 감출 게 있어가지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가짜 유공자론이 김순례 의원이 들고 나온 거잖아요. 네, 자기를 네. 방어하면서. 근데 이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포맷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게 사실과 허위를 섞는 방식인데, 허위라고 하는 건 대부분 접근 불가능한 정보거나 아니면 확인이 어려운 것들을 일부러 섞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유공자 명단을 굳이 다 까서 뭔가를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식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뭔가 구린 구석이 있구나라는 식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5.18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이런 가짜 뉴스들이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그 5.18 민주유공자의 수만 명의 자식들이 공무원의 취업 기회를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이게 많이 설명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정말 그런 무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들이 6.25 참전 용사보다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듣기만 하면 욱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뭐냐면은 6.25 전투에서 태국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원 37만 원으로 깍두기 하나를 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6.25 참전 용사가 태국 훈장을 받아도 월 수령액이 18만 원뿐인데 5.18 민주 유공자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명백하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식으로 애매하게 비교를 하면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유공자들 중에서 가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실제로 1980년도 이전까지는 광주를 가본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발언을 가져다가 80년도까지 광주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5.18 유공자일 수가 있느냐. 이거는 가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해찬 대표는 당시 1980년대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라는 것이요. 단순히 꼭 5.18 현장에 있었어야지만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밖에 5.18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관련돼서 유공자로 이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명백하게 5.18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공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연결짓지 않고 무조건 광주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 유공자가 되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 그 80년대 광주항쟁 당시로 좀 돌아가서 그때 언론들은 어땠는지 조금 짚어보는 시간 짧게 가져볼까 합니다. 80년대에는 거의 뭐 주류 언론들은 지금 말하는 그 폭동이다, 뭐 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광주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된 그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들은 없었고요,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참히 광주 시민들이 죽어가는 동안에 주류 언론들은 광주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거나 보도하면 보도자료만 받아 쓰는 이런 보도들. 그러다 보니까 소요 사태로 폄하했고요. 대부분이 폭동, 난동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광주 그 마지막 도천 진압 있잖아요. 이것도 피해를 최소화한 계엄군을 칭송하는 그런 보도를 조선일보에서 내놨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계엄군들이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선일보의 그 당시의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뭐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유 무슨. 조선일보 기사 좀 일단 읽어줘 보세요. 제가요? 네. 조선일보랑 자꾸 엮이면 안 되는데요. 조선일보 80년 5월 25일 7면 김대중 기자 르포입니다. 이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현재 우리가 주필. 보도에서 보는 그 김대중 같은 인물입니까? 네. 그 고개의 내리막길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그 동쪽 너머에 무정부 상태의 광주가 있다. 쓰러진 전주, 강목, 벽돌 등으로 쳐진 바리케이트 뒤에는 총을 든 난동자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난동자라고 표현을 했네요. 조선일보 80년 5월 25일 사설 악몽을 싣고 일어서자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 기사 안에 지금 오직 명백한 것은 광주 시민 여러분은 이제 아무런 위험도, 공포도, 불안도 느끼지 않아도 될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모든 안전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조건과 환경의 보호를 받게 됐고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광주 상태를 진정시킨 군의 어려웠던 사정을 우리는 알고도 있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의 군이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네, 조선일보 80년 5월 25일 사설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선일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모니터하면서도 다시 한번 예전 보도들을 막 찾아서 일부러
과거에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나를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진정성 있는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2017년에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진상규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잖아요. 네. 그러자 이제 칼럼을 내놨는데 선우정 칼럼이라고 이건 논설 유형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칼럼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 신문사의 논조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칼럼이라고 보는데요. 제목이 용서와 화해를 말할 때라고 해서 왜 지금 다 끝난 일을 다시 꺼내 들어서 분란을 자초하냐라는 식의 그런 칼럼을 내놨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조선일보가 과연 한국당의 망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세게 그렇게 비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좀 화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불행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이 대표적인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민주 체제를 만들어낸 역사적 어떤 변곡점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긍정하고 그다음에 그 체제를 이어받는 형태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발목 잡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정통성과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민주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부정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태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보수 언론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보수적 가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수적 가치가 지켜야 될 가치의 핵심 내용들이 중요한 건데 자신들이 이제 했었던 과거의 포갑적인 국가 체제에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부역했던 그런 식의 일들에 대한 명백한 반성과 사과 없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보수 언론을 자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불행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 선우정 칼럼 내용, 기사 내용 좀 더 읽어드릴게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대의 과제로 다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해 헬기 사격까지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상식과 정의 문제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했다. 연설 이전에 이미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명칭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5.18만큼 명백히 자리매김한 사건은 드물다. 진상규명도 이루어졌다. 물론 작년 말 발견돼 문제가 된 광주 금난로 빌딩의 총탄 자국은 당시 규명되지 않았다. 필요하면 그 부분만 검증하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발포의 진상 전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20년 전 단죄는 물론 사법적 용서까지 끝낸 사안이 역사 영역에서 현실의 쟁점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일어난 지 올해로 3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 이렇게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철저하겠다고 문정부는 밝혔고 지난해 8월 국방부에 5.18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위원회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언론,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도 연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끝날 것인가, 이걸로 정말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과거 이 1980년 전후해서 그 당시에 신군부 등장 과정에서 보도됐던 이 언론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아픈 대목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언론 기사를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또 언론인들이 처했던 보도 환경이라는 것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은 물론 치하받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은 또 그 반면에는 또 그런 어떤 폭압 속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런 보도 환경을 감안해 가면서 또 기사를 써야 됐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경우에도 그러한 보도 환경에 엄혹한 보도 환경에 주는 제약 속에서 보도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또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등장하는 신군부라든가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것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동시에 우리가 과거의 언론 기사를 또 비판할 때는 그 당시에 또 그들에게 주어졌던 보도 환경이라는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과오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오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끊어낼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과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지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저를 지배하네요.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아주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명확하게 끊어냈다라는 판단이 들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 삼아지지 않는데 말 그대로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거죠. 어떨 때는 되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어떨 때는 거꾸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태도를까지 보이는 게 현재 공당과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끊어내지 못한 거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 5.18 관련 공청회 망언 파문에 대한 보도 내용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